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오늘도 우리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글쎄요.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그 박스권의 저점을 거의 다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좀 잘 봐야죠. 무조건 저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2023년을 가기 전에 2022년에 올해는 무조건 좋지 않았으니까 사실 일부 그 테마성 종목들 일부 테마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리튬 같은 종목 업종 테마들은 사실은 시장을 이끄는 그 배터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갈래기 때문에 오늘도 기사 보니까 그 올해 1년치 그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하이드로 리튬이 17배 올랐다. 아까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어반 리튬, 금양 해가지고 리튬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 세 종목을 다 이제 저는 발을 담가서 일단 수익을 냈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은 거의 더블 그러니까 100% 가까운 수익을 한 종목을 가지고 세 번을 냈는데 이게 그냥 그걸 알고 했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쌀 때 한번 사봐 하고 샀는데 흐름이 좋아져서 계속 덩치를 키우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이제 오른 것 같고 뺐는데 더 올라가서 이거 괜히 팔았네 하고 이제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저는 테마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많이 빠져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점까지 정말 많이 빠져서 이거 다시 한번 사볼까 하고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을 해서 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는 못 샀어요. 근데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그 리튬주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리튬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시총 상위주도 아니고 하나의 테마성으로 거품이 꼈다가 가라앉고 이런 느낌도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배터리는 계속해서 아마 2030년까지는 계속 지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사실 저도 연초에는 그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초에 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2차 전지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연초에 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느라고 이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름에 그 리튬주들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제가 저는 매수를 하면서 바로바로 회원들한테 바로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때 그 저점에 매수해서 이제 고점에 매도하고 이 여러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종목들을 같이 매수해서 아마 올해 수익을 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종목들을 가지고는 이제 다른 주력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상황을 오늘 1년 내내 그렇게 이어오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올해 만약에 이제 수익을 낸 종목과 그 손실을 입은 종목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하면 손실 입은 종목이 훨씬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수익률은 수익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2020년하고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20년에 이 좋은 주식 TV 이 방송을 그때부터 21, 22 이제 3년 만으로 3년이 되진 않았지만 한 2년 몇 개월 됐겠지만 그냥 꾸준히 계속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은 저는 그때는요 뭐라고 주로 말을 했냐면 팔지 마세요. 존버까지는 그런 표현은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그
계속 이제 가급적이면 홀딩해라, 버텨라,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죠, 초반에. 그래서 그렇게 그 1년 내내 가급적이면 매도하지 않고 조금 꺾이더라도 좀 버텨봅시다, 버텨봅시다. 이렇게 이제 응원하면서 이제 이끌어 갔다가 2020년 말 정도에 거의 12월 정도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그 이제 상승세가 이제 좀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하고 조금 바이오라든가 이제 일부 종목들 위주로 조금 그 비중을 줄여야 된다.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지켜봅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2020년 이렇게 이제 연 말쯤에 그리고 2021년 연 초쯤에는 팔자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제 바이오를 들고 있던 분들 그리고 특히 셀트 삼형제 들고 계시던 분들한테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구독자가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뭐 빠져나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뭐 와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게 그 뭐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그 유튜브 이런 거 이제 채널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1년 사실 지수는 2021년 중간까지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2021년 이제 하반기 들면서 좀 빠졌잖아요. 2021년 중반 한 그 2분기, 3분기 그 무렵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빠지기 시작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금리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그 뒤로 2022년 내내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인데 2021년도 이후에는 제가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가져가자, 짧게 가져가자. 수익도 짧게, 손실도 짧게. 그래서 반드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손절가 무조건 지키자. 저는 마이너스 3%에 가급적 지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되면 그 어떤 종목 다음날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냥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손실을 입은 종목들 뭐 아니 그 마이너스 3%를 넘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마이너스 3% 가까이 그 안쪽에서 다 손실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비중을 크게 늘려가기 전에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뭐 아닌 경우도 좀 있었지만 그런데 반면에 이제 뭐 수익이 날 때는 반대로 또 비중을 더 늘려가면서 좀 더 하면서 수익을 좀 크게 키워줘.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상반기 뭐 적어도 3분기 이내 안쪽에서 그렇게 했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분위기 완전 최악인 상태에서 계속 수익도 짧게 손실도 짧게를 부르짖었죠. 이 2분기, 3분기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그 크게 볼 때는 틀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크게 이제 크게 진짜 움직이는 그런 2020년 같은 분위기. 금리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뭐 금리 0%대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약간의 하락세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수익을 크게 못 내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끊임없이 금리를 올리고 끊임없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끊임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되 만약에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기준점 손절 라인을 벗어나서 이탈을 해버리면 그냥 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하기 어렵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올해는 잃지 않아야 된다. 현금을 들고 있자. 기회가 올 때 현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서 뭐 많은 분들은 2020년 때, 2021년 때
제가 왜 너 말을 다르게 해? 뭐 그러면서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저와 함께 뭐 한 2년 이상 이렇게 투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 좀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한, 한 5, 6개월쯤 전부터 아마 좀 생긴 게 아니라 좀 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금리 사이클이 한 바퀴 거의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 그 타이밍을 겪어보니까, 어, 알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요, 지금 불과 2, 3년 만에 한 바퀴 금리가 인하 뭐 0%대에서 금리가 쭉 올라가서 다시 이제 꺾이는 그 지점, 이제 곧 내년도 안에 올 텐데, 이거를 한 2, 3년 만에 겪으신 거는요, 그거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보통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다 두드려 맞고 주가 곤두박질 치고 내 수익률 진짜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깨달아요. 그래서 아, 주식시장을 떠나죠. 나 주식 안 해야 되겠다. 나랑 안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몇 년 만에 이거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아, 금리 올라갈 때는 주식 사면 안 되는구나. 금리가 낮아져 있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지금 굉장히 진짜 그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 금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내가 겪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 기회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완전히 천지 차이. 그래서 투자 방식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또 어떻게 마인드를 잡고 갈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년에 이제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에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 중에 이제 현금 들고 있자. 그 다음에 내년에 뭔가 기회가 올 때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고, 적어도 저는 2020년대도 그랬고 뭐 19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 한 뭐 18, 17, 16 뭐 그때도 다 비슷하게,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최근에 20년, 21년, 22년에는 완전히 뭐 팍팍팍 바꿔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제가, 그러니까 저는 난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어, 투자를 이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비중을 더 늘렸는데요.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코스닥은 좀 더 빠질 것 같고 코스피는 이제 바닥 잡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그거를 이제 왜 그랬나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3년에는 2022년과는 또 다른 기대감이 이제 좀 들어오겠죠. 그리고 2022년에 그런 모든 손실 이런 거를 다 털고 가고 싶은 아마 투자자들, 그 특히 금융 투자, 짧게 정말 짧게 가져가는 이 금융 투자는 2022년에 배당받기 직전까지, 배당 받을 때까지만 갖고 있던 물량을 일단은 다 덜어놓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맞이를 해서 다시 시장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 1월부터 지금 금투가 완전히 빼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 지금 오늘도 이제 선물이 좀 달라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다른 국제 사회의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좀 바뀌면, 그러면 분명히 좋은 어떤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 그게 뭐 저는 2분기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쩌면 1분기 때부터 1분기 정도의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시장의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움직일 수도,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직은 좀 더디게,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장에다가 뭐 내 소중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년에는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요. 설레요. 특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보면은 이제 이번 연휴 기간에 시간도 많이 있고, 또
투자하고 지수 차트 이런 것들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휴장이기 때문에 이 3일간의 소중한 이 시간 동안 이것저것 잘 들여다보고 어 분명히 그 갈 길을 한번 정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잘 될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좋을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휴, 자, 제가 또 마지막 날이라서 많은 주저리주저리 또 떠들었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112종목이 올랐어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791종목, 그러니까 100종목 오르고 800종목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1.93%가 빠졌고, 뭐 코스피 100도 1.98% 빠졌으니까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가리지 않고 다 안 좋았던 거고요. 코스닥은 228종목이 올랐고 1261종목, 1261종목이 빠졌습니다. 1.89%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은 1.93% 하락. 뭐 양시장이 다 안 좋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배당락 전까지 27일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금투가 폭탄을 던졌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뭐 왕창 팔았고요. 코스피도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만 양시장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그 나스닥 선물 0.37%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뭐 변수가 많이 있겠지만 1월 초에 있을 그 첫 번째 1월 2일 개장일에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0.2%가 하락을 해서 1264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0.72% 하락, 78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 우려로 해외 증시가 약세 마감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심해지면서 아시아 증시들이 약세를 보였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자,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국발 항공편이 지금 뭐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이제 여행객들을 실은 그 각국으로 날아간 그 비행편에서 오늘 같으면 뭐 밀란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중국 여행객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확진자였대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가 아마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아마 뉴스를 좀 달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연휴 지나고 새해 첫 아마 이제 개장일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코스피는 뭐 온통 팔았습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중국이 경제 그 코로나 환자가 늘고 뭐 경제 봉쇄가 있고 하면은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을 그런 업종이 철강 금속 업종이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아마 그 소식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좀 빠졌을 텐데 그렇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 일정 구간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 뭐 끊임없이 매수하고 저는 30만 원대 뭐 한 중반 정도까지는 새해 들어서는 목표가 잡고 가도 충분하다고 보고 다 고맙게도 포스코홀딩스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또 많이 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배당 믿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짧은 소나기는 일단 피해야 하는 게 맞죠. 포스코 요즘에 포스코 ICT,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는 포스코의 자회사들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는 뭐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물산 정도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올랐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5%대 올랐고 CJENM이 2.65%, 또 LNF, JY펜터, 천보, 오스템 임플란트가 1%대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에서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이제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이 두 종목은. 그래서 그 지금 뭐 LNF의 반등, 또 에코프로비엠의 오늘 흐름 이런 것도 잘 보면은 충분히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빠졌죠. 4.76% 하락을 했고, 또 어느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 며칠 한 1조 원이 빠져가지고 9조 1천억 원대와 9조 원대 1,700억 차이로 좁혀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혼자 빠져가지고 그래, 뭐 한 이틀 그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HLB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6위부터 32위를 보면은 SM과 시젠이 두 종목이 올랐고요. 다우데이터와 TCK가 뭐 5% 안팎으로 빠졌고, 그다음에 31위부터 45위도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이제 1%대 상승이 나오면서 32위로 올라왔고요. PNT가 이제 또 43위까지 올라왔는데 위메이드는 오늘도 3.8% 하락을 하면서 3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1조 원 밑으로 빠지면서 거의 45위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흐름이 안 좋은 상태. 그 다음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제일 좋았던 게 이래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하나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는 착시 효과 같은 거죠. 성신영해하고 동양우선주가 0.3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금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안 좋았는데 현대 BNG 스틸과 세아베 스틸 지주, 하이스틸, 만호제강이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CJENM이 2%대 올랐고 한국경제TV와 YTN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장중에 디지털 콘텐츠 굉장히 좋았는데 게임주랑 이 종목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그 상승폭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종 순위에서도 두 번째로 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3.94 제일 안 좋았는데 공구먼이 마이너스 12%대, 푸드나무와 바이온이 마이너스 10%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의학 상속 종목은 하나제약이 8% 정도 올랐고 제일약품이 4%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팜젠사이언스가 마이너스 5%대, 현대약품, 일동제약, 국제약품, 보령,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KPX 생명과학이 13%대, 경남제약이 12%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썬바이오 마이너스 8%대, 휴마시스 마이너스 6%대, 삼천당제약이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는데 휴마시스는 지금 셀트리온하고 이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 그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휴마시스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는 2,829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과열 종목이 LX 인터내셔널 등 7개사가 이제 코스피에, 코스닥은 ST큐브 등 3사. 너무 자세하게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저 밑에 보시면 LX 인터내셔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기업은행, 삼성카드, 한국금융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코스닥은 ST큐브, 셀트리온제약, 제넥신 요 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비중부터, 공매도 거래 비중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코스피는 대한유화,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카카오뱅크, 현대엘리베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이녹스 첨단 소재, 천보, 인텔리안테크, 헬릭스미스, 인탑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상의 종목은 코스피의 넷마블, LG에너지솔루션, NC소프트, 카카오뱅크, LG생활건강 순이었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LNF, 천보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들 많아서 빨리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1월 달에 주가가 오르는 1월 효과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하면서 중소형주 그리고 정책 테마
이제 이런 테마주들 상대적인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진다는 건 우리 지수를 파는 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분간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 지수는 팔되 중소형주를 사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거라는 거고, 또 정책 테마주, 그래서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바이오 얘기가 나왔고, 며칠 전에 2차 전지와 반도체 나왔고, 이거 그 기사들 잘 보시고 뭐 정부 브리핑도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은 보시면 좋겠고, 또는 그 경제 섹션을 솔팅 해가지고 기사를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제 일간지나 경제 주간지나 이런 거, 저도 이제 최근에 경제 주간지를 하나 또 구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짬날 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새로운 소식을 좀 빨리 알고 싶다 하면은 일간지가 좋고요. 신문이 좋고요. 신문 중에서도 이제 박스 기사들, 기획 기사들 보면은 재밌는 것들 많이 있죠. 이제 돈이야 이거 진짜 그런 감이 팍 터지는 게 있는데, 그런 기획이라든가 그런 흐름을 좀 보려면은 뭐가 좋냐면은 주간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간지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상저하고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이거는 금리 흐름 보면은 그렇게 예상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을 집행하겠다. 지금 그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자금들이 계속해서 은행권으로 들어가고,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게 국고로 돈이 들어가는 이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내년 이제 초까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중에 도는 그 자금이 경색이 되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의 흐름이 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경제가 잘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여러 사업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그 여러 사업들을 활발하게 상반기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비와 또 뭐 광역 지자체가 이제 그 예산을 투입을 해버리면, 각 지역 그 기초 지자체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매칭을, 국비에다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활발히 운용을 해버리면 지방까지 이렇게 골고루 국가 예산을 가지고 순환이 되는, 그래서 자금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항상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강력하게 아주 역대 최대치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아지는 효과가 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기 침체를 한번 막아보겠다 하는 이제 우리 정부의 그런 방침인 거고, 뭐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여러 가지, 며칠 전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또 오늘은 그 저 바이오 쪽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기사 오늘 검색을 한번 자세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딱 두 페이지로 이제 캡처해 갖고 왔는데, 26개 과제에 2,740억, 이게 이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백신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백신 개발하고 있는 곳들, 그 업체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이에요. 지금 정부가 얘기한 그 바이오, 내년도 바이오의 키워드 1, 백신. 이 두 번째는 리보핵산 바이러스 감염병, RNA, mRNA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 보면은 또 첨단 기술, 첨단 유망 기술 육성을 위해서 66개 과제에 8,390억 원,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뭐 그 인공지능 기반의 보건 의료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이 하나 이제 들어가서 이걸 통한 바이오 헬스 디지털, 이
보건 헬스의 디지털 전환. 이 디지털이라는 게 세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뭐 전자약 기술 개발, 뭐 이런 또 생소한 단어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가상 환자, 가상 병원 기반의 의료 기술, 뭐 원격 의료 이런 종목들이 또 생각이 나죠. 어, 네 번째가 이제 원격 의료가 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마이크로바이옴. 뭐 몇 종목 좀 생각나죠. 뭐 고바이오랩이라든가 지노민 컴퍼니라든가 뭐 몇 종목이 막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여기에 더 있어요. 한 뭐 더 있는데, 이제 이 다섯 개 키워드가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되면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이번 이제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좀 소개해 드리든가, 아니면 제가 회원들한테만 리스트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든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억눌렸던 중국인 몰려오나 하고 중국발 항공편이 400% 급증하면서 지금 뭐 난리죠. 이 그 저도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이렇게 해외에 뭐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이렇게 다녀보면요. 어디 외국에 가보면 정말 달라진 게 그 중국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뭐 일본 사람들도 안 보였지만. 그래서 어디 그 뭐 아시안들이 다니는 그 주요 관광지들을 가서 보면은 거기에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물론 최근 한 달 사이에 갔다 온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인들, 우리 그 중국인들, 저는 또 예전에 어디서 그랬더라, 하와이에서도 한번 그랬고, 음, 어, 그다음에 국내의 면세점에서도 그랬구나. 이 중국인들이 쇼핑하는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것도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 밥솥 있죠, 밥솥. 쿠쿠 밥솥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한 20개를 싣고 가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걸 쇼핑을 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그 명품 할인샵에서 한 가방과 지갑과 뭐 이런 액세서리류를 진짜 몇십 개를 그냥 한 자리에서 계산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뭐 깃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모이는 그 단체 관광객들이 정말 그 돈이 된단 말이죠. 그 관광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시설 투자를 했던 그런 많은 그런 관광 시설이나 관광지들이 좀 힘들었었는데,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출발하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비행편 하나에서 승객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할지 여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 기사는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일본도 지금 이거 검토하고 있고요. 양성자들이 그 현지에서 중국에서 이게 체크가 안 돼갖고 비행기에 타서 돌아다니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중국의 그 그러니까 중국 그 경제 규제나 이런 것들 우려로 철강이 먼저 빠진 거, 선제적으로 빠진 건데, 리오프닝들도 조심해야죠. 뭐 화장품이나 지금 여행, 항공 뭐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이런 양면의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아까 제가 빠진 거 보여드렸는데, 셀트리온이 9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오늘 나왔어요.
휴마시스 전체 계약 금액의 32.69%, 그리고 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 그 공시 자료 보면은 셀트리온 USA의 또 이 공시의 계약 금액 자체가 이 디아트러스트인가 이 계약이 어 당 처음에 공시했던 계약보다 굉장히 축소가 된 채로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휴마시스가 뭐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그것도 좀 그동안에는 휴마시스의 굉장한 호재였다면 이거는 또 휴마시스에는 굉장한 악재인 거죠. 셀트리온에는 큰 그 영향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휴마시스에는 상당히 큰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이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어, 하여튼 손실을 좀 입었던 뭐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했고, 어, 휴마시스는 뭐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오늘 공시도 이제 오늘 하나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이제 램시마 정맥주사 제형, 또 램시마 SC, 또 트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해서 이 항체 의약품들을 3,162억 원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 하는 공시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계약 기간이 12월 29일부터 30일, 그러니까 이번 4분기에 잡힐 이제 규모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실적에 반영이 될 공급이 오늘 공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3월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년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아마 1분기가 다 지나가는 타이밍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이게 먼저 나와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그 실적 전망치, 그다음에 예상 이제 그 주가 이런 것들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망간, 리튬, 니켈, 망간, 양극재, 이런 망간 함유량이 높은 제품이 이 삼원계 양극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면서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 유미코아, 바스프 등이 하이망간 양극재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러면은 상당히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시장에서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좀 주가는 상당히 싸니까, 그렇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의 그 주가를 또 재평가하고 다시 보고 뭐 수급이 좀 몰릴 수도 있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셀트리온 오늘 기관이,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요, 기관이 거의 10만 주 가까이를 덜어냈어요. 금투와 사모펀드가 덜어내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5천 원이 빠졌습니다. 16만 500원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양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이틀 동안 105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만 8천 원까지 주가가 밀렸고, 다만 연기금이 이제 매수가, 뭐 연기금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다 샀고요. 제약을 보면은 외국인만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매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700원 빠지는데 그쳤고, 위메이드는 기관이 좀 샀는데 외국인이 너무 팔았어요. 32만 6천 주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50원 주가가 밀렸고, 다시 3만원 또 위태위태한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6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그 매도가 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8분의 1로 줄었고, 개인은 매도 전환하면서 100원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거의 바뀌는 자리 같아요. 이제 상승세로.
자, 강원랜드를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10만 주를 덜어내면서 특히 금투가 이틀 동안 15만 주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350원이 빠졌습니다. 시간외 셀트리온은 0.62% 1000원이 빠진 15만 9,500원, 헬스케어 0.34% 200원이 빠진 57,800원, 제약 0.75% 500원이 빠진 66,400원, 위메이드 0.63% 200원이 빠진 31,350원, 에코프로비엠 0.33% 300원이 빠진 91,800원, 강원랜드 0.22% 50원이 오른 23,2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봉을 좀 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셀트리온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의 하단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해 바뀌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봉이 이번 주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바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고 살짝 돌지 않을까, 이렇게 옆으로 살짝 횡보하면서. 그러면 16만 원 부근에서 약간 더 빠졌다가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부근에서 한 주 정도는 정체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좀 살짝 들어올리는 이 흐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급등할 때 패턴과 2020년에 급등할 때 패턴,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밀렸던 패턴과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 2022년 중반까지 밀리는 이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2018년 중반부터 2019년까지 9년 초반까지 횡보하는 구간과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거의 유사해요. 하단 살짝 높여가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 구간이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 이 횡보의 끝에는 급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는 역시 마찬가지 매물대에 거의 맨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매물대에 하단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더 하향 이탈했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조금 올릴 수도 있겠죠. 이 구간이 밀리면 이 매물대 밑에 부분이 이제 뭐 5만 원대 초반인데 그 부분까지 다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매물대 바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은 지난번에 이 바닥에서, 이게 그때가 한 7월쯤 되겠네요. 아니죠. 7월이 아니죠. 이게 10월 정도 되겠네요.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10월 달에 이 매물대 밑에 지지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지금 이제 20주선 부근에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 어쨌든 바닥은 확인을 했네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서 이 매물대 밑에 보시면 매물대 바닥 5만 원대 초반, 이 부근이 5만 원대 한 초중반 되겠네요.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이제 240주 선까지 하향 이탈을 했고 밑에 매물대가 길게 뻗어 있는 그 구간 부근까지 왔습니다. 3만 원 정도 되나요? 여기서 이제 저점 지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파란색 선을 하나 쫙 그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이걸 지금 주봉상으로 오늘 자리, 그 다음에 지난번 저점 자리, 그 다음에 올해 초 저점 자리, 그 다음에 거꾸로 2021년 초반의 저항 자리, 2020년대 중반의 저항 자리, 이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주봉상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이탈해도 거의 뭐 완전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요, 481선에 어제 걸쳤고 오늘 여기서 십자형 패턴, 위아래 꼬리 달고 십자형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81선 밑으로 더 빼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바로 이제 방향을 위로 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원랜드도 주요 이제 매물대 하단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깨면은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깨지 않으면 이 매물대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일봉 차트로 보면 매물대예요. 맨 아래쪽에 있는 1년치 일봉을 그려놓고 매물대를 그려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제 매물대의 하단 부분이 이제 선에 딱 닿아 있죠. 이 자리가 지금 이제
거의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2220 몇 포인트, 2230쯤 될 것 같아요. 지금 2236이니까 약간 더 하락하면 거의 바닥이다. 그리고 밑에 그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밀렸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이다. 자, 그러면 코스피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저는. 코스피에서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분봉 보면서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 뭐 1월 정도 안에 충분히 다 회복할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을 똑같이 그려보면 매물대를 그려보면 매물대 하향 이탈을 했고 첫 번째 일단 그래서 그 지난번 10월 달에 뭐 650이라든가 이쪽까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주 초반 흐름 봐야 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아래쪽 동그라미 이제 매물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RSI가 아직은 과매도 구간까지 좀 남아 있어요. 딱 이 공간만큼 코스닥에 지금 RSI가 36포인트거든요. 그러면 30포인트까지 그 갭 이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30포인트거든요. 30포인트 밑으로 빠지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 바로 RSI의 약간의 차이로 코스피가 좀 과하게 빠졌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코스피 쪽에 많이 빠진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 흐름을 살펴보면은 한 1시간쯤 전에 지금 캡처한 사진인데 52포인트 다우존스가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이 13.75포인트, 나스닥이 68.2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금 현재 구간 다우존스가 76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상승세가 좀 커졌고 S&P 500이 16포인트 조금 더 높아졌죠. 나스닥은 65포인트, 66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66.25. 예, 그러면 아까 1시간쯤 전보다는 약간 낮아졌네요. 그렇지만 뭐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우존스는 상승폭을 크게 또 늘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우리 증시 1월 2일 날 오전 10시 개장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고 뭐 중국이라든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 연휴 사이에 뭐 연휴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이슈들 뉴스 속보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과하게 빠진 것 같고 현재 구간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 횡보하는 그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박스권의 저점이 이제 오는 거다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돌아설 뭔가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더 추락하거나 뭐 더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 추락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 그래서 거기 빠지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오늘 같으면은 이제 코스피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뭐 다음 주에는 코스닥이 될 수도 있고 그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더 골고루 많이 빠졌긴 한데 과하게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뭐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네요. 49분 넘어가고 있는데 예. 정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일 많이 있을 테니까 올해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계속 힌트를 드렸던 실적주 벌써 뭐 리스트 전체 다
넘겨드렸죠. 실적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기 침체에서 실적이 왕창 개선되는 종목들을 찾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종목들 안에서 1분기에 뭐 상승이 나와도 나올 거고요. 뭐 저는 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매도, 낙폭과 대주.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이 어떤 업종이 좋다 이런 것들은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정부 정책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라 오늘은 제가 바이오 소개해드렸고 며칠 전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가더라도 연초부터 좀 밀어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자금, 정부의 자금이 들어온다잖아요. 그런 뭐 이건 대단한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과매도 또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한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거를 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종목을 찾아서 내년에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잘 보시기를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